가난한 소녀의 한마디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던 억만장자 회장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 강도연 회장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엑스레이와 피검사, 정밀 촬영 결과가 적힌 서류 봉투가 그의 손에 구겨진 채 들려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창백했고 눈 아래 그늘은 깊게 파였어요. 별것 아니래도 이게 별것 아닌 얼굴이냐. 그는 혼잣말을 속으로 삼키며 입술만 굳게 다물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겨울바람이 그의 코끝을 스치자 숨이 잠깐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어요. 강도연은 주변에 누구도 없는 줄 알고 잠시 건물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릅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아르바이트 급구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한 소녀가 전단지를 안고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었어요. 소녀는 사람들에게 연신 허리 숙여 전단지를 건네다가 벽에 기대선 강도연의 어딘가 이상한 기색을 먼저 눈치챘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소녀가 조심스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도연은 그제야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간 표정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권위적인 얼굴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입가가 살짝 떨리는 걸 스스로도 느꼈어요. 소녀는 그의 비싼 코트나 구두보다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일그러지는 눈가와 입술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 보여요? 소녀의 말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공기 중에 떨어졌어요. 강도연의 어깨가 그 한마디에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순간 그 말이 마치 진단서 위에 찍힌 최종 소견처럼 들려서 세상이 한순간 조용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난 괜찮다. 그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반응을 살폈어요. 죄송해요. 그냥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소녀가 서둘러 말했지만 그의 귀에는 끝까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강도연은 서류 봉투를 코트 안으로 깊이 밀어넣고 마치 방금 상황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건물 모퉁이를 돌아설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며 소녀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고 걱정과 궁금증이 섞인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느낌이 들자 그는 이유 모를 불편함과 함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어떤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도연은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의 걸음에는 묵직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비서실장 박서준은 회장의 얼굴빛이 전보다 더 나빠진 것을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박서준은 조심스럽게 의료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강도연은 고개를 아주 조금 흔들며 말을 끊었어요. 그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피할 수 없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봉투째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서류가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리자 그의 눈가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레이션은 그가 누구에게도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성격임을 드러냈고 그 태도는 오히려 주변의 불안을 키웠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도연은 자료를 읽던 눈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고 손끝에서 종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임원들은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진 것을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숨을 죽였어요. 그러나 강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페이지를 넘기며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소녀가 던진 말이 계속 떠올랐고 회의장의 사람들 얼굴 사이로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겹쳐져 보였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 위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아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졌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회장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강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에는 점점 더 큰 우려가 스며들었고 그 눈빛은 마치 이대로 버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강도연은 사람들의 걱정보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선인 듯 다시 고개를 들고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몸 상태가 더 이상 숨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심은 쉽게 서지 않았고 그는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흐르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제 마주쳤던 소녀의 작고 선명한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마치 현실을 찔러 깨우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처음으로 그 진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강도연은 출근을 가장한 채 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혼자 차를 몰기 시작했어요. 방향은 자연스럽게 어제 소녀를 만났던 거리 쪽으로 향했고 본인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소녀의 모습을 찾기라도 하듯 계속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자 그는 코트를 여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소녀의 전단지, 조끼 색깔과 머리카락 매무새가 또렷이 떠올랐고 그 장면은 그에게 알 수 없는 압박감을 안겨줬어요. 잠시 후 그는 전단지 꾸러미를 들고 사람들에게 건네는 소녀 유나를 먼 거리에서 발견했습니다. 유나는 바쁜 손놀림으로 전단지를 건네면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살짝 살피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작은 관찰력은 전날 그를 꿰뚫어 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 했어요. 강도연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길가의 커피숍 유리창 너머에서 조용히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나의 하루 일과를 따라 걸으며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천천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유나는 전단지가 거의 떨어진 듯 가방을 조정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강도연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그녀가 들고 있는 장바구니나 흙 묻은 운동화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생계와 학교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불편함과 짙은 안쓰러움을 느꼈어요. 소녀가 들어간 골목은 오래된 연립주택과 반지하가 뒤엉켜 있는 그가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환경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자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졌고 코끝을 스치는 축축한 냄새가 익숙하지 않은 이질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낡은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순간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형광등 불빛이 강도연의 표정에 흔들림을 만들었어요. 그는 문 앞까지 다가가진 못하고 그 골목 중간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세워온 거대한 성과 그 성 밖에 있는 세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소녀에게 다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발걸음에서조차 그 결심이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유나의 반지하 집 앞을 지나치려던 강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성였어요. 철제난간에 손을 얹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세계와 너무도 다른 풍경에 압도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벼운 기침소리로 방문 의사를 알렸고 문틈에서 얼굴을 내민 유나의 어머니는 낯선 손님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익숙하지 않은 이 향기, 이 온도, 이 침묵이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나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듯한 몸짓을 했고 라면 봉지를 조심스레 뜯어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그 사소한 동작에서도 그는 이 집의 사람들에게 누구를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성실한지 자연스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벽 한편에는 유나의 학교 교과서와 아르바이트 명찰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소녀가 단순히 가난한 아이가 아니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라면 냄새가 퍼지자 어머니는 오래된 밥그릇과 김치를 내왔고 그 풍경은 강도연에게 너무나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성스럽게 내어준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조심스레 국물 한 숟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닿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집밥이라는 감각이 뇌리에 번졌어요. 그의 눈빛은 평소 회장실에서 보이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부드럽고 멍한 흔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유나와 어머니가 자연스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은 마치 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는 일상 같은 따뜻함을 품고 있었고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 편안함, 소속감, 그리고 인간적인 온기이 차츰 그의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을 나서던 순간 그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 낡은 공간이 자신에게 남긴 울림을 되새겼어요. 바깥 공기를 마주한 그는 이전과는 분명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연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소녀의 동네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자연스럽고 잦아지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그날 이후 회사에 나타나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긴 했지만 시계만 바라보며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듯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서를 설명할 때 그는 자꾸 놓치는 부분이 생겼고 잔잔한 숨소리 사이로 피로한 기운이 묻어났어요. 비서실장 박서준은 회장의 변화가 단순한 과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박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낼 때마다 고개를 짧게 저으며 모든 질문을 차단했어요. 급기야 그는 예정된 회의를 갑자기 취소하고 중요한 결정을 부회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곧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며 불안감을 키웠고 일부 임원들은 혹시 회장이 물러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언론사 기자들은 회장의 이상한 스케줄 공백을 눈치채고
회사 정문 앞에 몰려들어 잠적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사회는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장의 즉각적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도연에게 그 소식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소녀와 그 가족이 보여준 소박한 따뜻함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던 아들 강주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쾅 닫아버리듯 밀고 들어왔어요. 주영은 아버지가 고작 며칠 동안 회사에 무심해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결국 감정만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고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반면 강도연은 아들의 분노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주영에게 더 큰 상처로 다가왔고 결국 그는 이제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을 남긴 채 뒤돌아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회장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그 순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오랫동안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온몸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은 어느새 또다시 윤아의 동네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마음은 조용히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는 회장실 불을 끄고 잠시 벽에 기대며 눈을 감았고 그 속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과 후회가 뒤섞여 복잡한 마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시 회사에 들러 서류 몇 장만 확인하고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실 문을 나서던 순간 가슴에 강한 압박이 밀려오며 그의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겨우 다가갔을 때 시야가 흐릿해졌고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벽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스쳤고 결국 복도 한가운데 쓰러지며 서류들이 흩날렸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누군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출동한 구급대가 들것을 밀고 들어오는 동안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실시간으로 퍼지는 사진들은 순식간에 언론의 손에 닿았습니다. 뉴스 속보는 회장 긴급 후송이라는 자막과 함께 화면을 뒤덮었고 이를 본 윤아는 전단지를 떨어뜨린 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앞은 이미 기자들과 회사 관계자들로 북적였고 플래시가 계속 터지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주영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오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손이 떨렸어요. 비서실장 박서준은 의료진과 다급히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의사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족들은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서로의 호흡만 거칠게 교차했어요. 윤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걱정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병원 내부는 긴장한 숨결로 가득했고 누구도 다음 소식을 예측하지 못한 채 초조하게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뉴스 속 사회적 파장은 커져만 갔고 사람들은 그의 건강과 경영 공백을 두고 끝없이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윤아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그가 버텨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도연은 희미한 빛 아래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기계의 일정한 삐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어요.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거의 없어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하게 초점을 잡아가자 유리가 반짝이는 병실 천장이 보였고 옆에서 박서준이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료진이 급히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강도연은 입술을 조금 움직여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문 방향으로 향한 순간 복도 끝에서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강도연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의사는 그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가족을 잠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강주영은 병실 밖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마음속에서 쌓여있던 감정들이 뒤엉키며 혼란을 겪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왜 처음 깨어난 순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반면 강도연은 다시 잠시 눈을 감으며 자신이 왜 소녀의 얼굴을 가장 먼저 떠올렸는지 스스로 되짚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한 동정도 우연한 호의도 아니라는 걸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성공이 하나도 의미 없게 느껴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무심하게 했던 행동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안정되기만을 기다렸고 가족들은 복도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몸을 조금 일으킨 채 가족을 다시 들여보게 했습니다. 아들 주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아버지의 눈에 비친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 선명해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도연은 힘겹게 눈을 마주하며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결국 이렇게 가족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회복된다면 반드시 바꾸겠다는 결심이 겹쳐져 있었어요. 병실의 공기는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밖 유나는 작은 창문으로 조용히 그의 회복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강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요. 강도연은 며칠간의 집중 치료 끝에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고 의료진은 조심스레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병실 창가로 옮겨진 침대에 누운 그는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가족과 비서실장을 불러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차근히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말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복되자마자 그는 공식 석상에 서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라고 만류했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며 고개를 들었어요. 며칠 뒤 기자회견장에는 국내 주요 언론과 임원들, 그리고 뒤편의 조용한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초대된 듯 서 있는 유나가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강도연은 마이크를 잡은 손을 잠시 떨었지만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건강 악화 사실을 숨겼던 이유, 그로 인해 회사와 가족에게 생긴 공백, 책임을 회피해온 과거까지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마지막에는 이제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현장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는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이 변화가 일시적 감정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동안 그는 뒤편에 있는 유나를 순간적으로 바라봤고 유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뜬 채 가만히 섰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강도연은 몸이 조금 흔들렸지만 기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져 있었어요. 그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나와 나눈 짧은 눈맞춤이 주는 묘한 안도감을 오래도록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병원 복도에 다시 들어선 그는 가족들과 조용히 마주했고 그들과 나누는 눈빛 속에는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병실 앞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고 강도연은 그녀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로가 이해한 감정은 분명했어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병실 벽에 번지자 그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확신을 느끼고 있었어요.